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입니다. 오늘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양회 파급 효과하고 중국의 성장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 시간에 실질 경제 성장을 중국에서 과연 얼마로 잡을 것인가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 5% 전후로 잡았습니다. 이게 매우 신중한 목표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뭐 중국 정부는 1991년서부터 목표 성장률을 발표해 왔는데요. 네. 5%라는 것은 가장 낮은 수치고요. 또한 그 블룸버그가 사전에 조사한 평균치 5.3%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인데요. 네. 이렇게 목표 허들을 낮춘 것은 뭐 중국의 CCTV라든지 뭐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그 나팔수들이죠. 관변 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죠. 16세부터 64세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나라의 노동이라든지 그리고 생산 요소를 모두 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 달성 가능한 생산 증가율을 말하는데 이게 현재 5%에서 4% 후반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중국이 현재 갖고 있는 과잉 생산 시설은 7%의 성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5% 정도 성장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성장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경제 운영은 외형 성장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고품질의 발전, 그러니까 브랜드를 중시한다든지 디지털 강국이라든지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신호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낮춘 거 하니 신이 된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음양 오행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주작도 선호하는데 올해는 작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음의 기운이 강했는데 이제 양의 기운으로 돌아서는 첫 해인데 이때부터 그 너무 과속을 했을 경우에는 양이 너무 세져가지고 오히려 그 화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이런 상황에서 실언을 했을 경우 1구2원을 했을 경우에 권위가 추락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는 5.5% 성장 목표인데 3%한 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리커창 총리한테 떠넘겼고 이제 요번에도 5.5%를 했다가는 또 실언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목표를 낮추자는 거군요. 그러니까 겁이 많았던 거고 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러나 그 암살에 좀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신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14번의 지금까지 알려진 거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시 주석이 주석이 되기 전에 4번, 그 위에 10번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권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이로제 걸렸기 때문에 5% 했다는 게 중국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중국 뭐 음양 오행을 따진다는 것도 재미있는데 원래 중국 하면 10년 전 이상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파 8% 성장만은 8%. 죽어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게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5%를 달성하지 못할까 봐 좀 조바심을 내는 건데 일단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철회가 됐으니까 급격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으로는 반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기, 특히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을 때는 의외로 외식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카드를 긁는다는 걸 아예 안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중국인들 사이에는 초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 특히 중국에서는 그 시범 케이스를 많이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샤즈워 하우스 칸이라고 해서 원숭이가 말을 안 들면은 닭을 죽여서 보여준다는 거죠. 너도 까불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케이스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조심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4%대, 이제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투자라든지 보복성 소비가 이러니까 6%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되기 전에 한 10년간 흐름을 보면은 한 9% 정도 인사 이동이 있는 당해 연도에는 투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고 그 이후에는 뚝뚝 떨어지는데 네. C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로 떨어졌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아무래도 선진국처럼 이제 그 성숙 경제로 들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고 이제 앞으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또 부동산 장기 침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민영 기업들에 대한 그 CEO들이 대규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AT라 그래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같은 경우 CEO가 교체가 된 이후에 나머지 민영 기업들에 대해서도 교체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규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그 스마트폰 중에서 고급화된 스마트폰을 생산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 중국이 6G와 관련된 투자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고급 반도체들이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 수율이 안 되니까 네. 중국에서도 생산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은 이제 앞으로 5%대에서 3%대까지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0.2%대 그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중국과 관련된 이전의 특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면 중국 내 내수도 예전만 같진 못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단 하나 요인을 들라 그러면 인구 보너스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네. 아무래도 상상 가능 인구가 계속 느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회 보장비도 적게 들고요. 저축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저임금에 의해서 세계 공장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60세 인구가 2024년 되면 전체 인구의 20%가 되고요. 네. 2050년도가 되면 40%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 연령이 40대를 훌쩍 넘어가게 그렇게 되는데요.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인들은 돈 먹는 그 3대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계는 자녀 교육비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는데 예전 같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녀 하나를 키워서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1억이 안 들었거든요. 네. 현재는 4억이 넘어가고요. 사립학교를 보낸다든지 영어 교육을 그 원어민한테 시켰을 네, 경우에는 네.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또한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은행 이자는 늘어나니까 주택과 관련된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되고 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의료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튀긴 음식들을 먹다 보면 심혈관계 질환도 많아지고요. 알츠하이머도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중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담배를 제일 많이 피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도 많기 때문에 네. 의료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데 이거를 거의 다 사적 보험에 의해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인구 보너스 값과 실질 GDP 성장률을 그림을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인구 보너스 값이 이제 하락하니까 잠재 성장률은 2년에서 3년마다 0.5%포인트씩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아이고.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중국 정부가 규제 완화와 같은 다양한 개혁 정책을 해야 되는데 시진핑의 국가 집권 철학이 뭡니까? 공동부유고요. 인민 경제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영 기업들의 그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생산성 향상이 우리나라처럼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영 기업들이 계속 투자하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성장을 할 수 있는데 한국형 모델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그 창의력이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더 글로리 같은 게 오늘 시작한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열광을 하는데 중국인들은 규제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그 중국의 그 성장 동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사이클에 임박했던 게 어느 나라건 간에 고도 성장기에는 사실은 너무 신나게 돈도 벌고 그 부가 자동적으로 이제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 누리기 때문에 이런 거 걱정 안 하는데 이게 반대로
이게 조정을 받거나 뭐 어떤 뭐 불황에 닥치게 되면 이 내부 모순이라는 게 한꺼번에 팍 터질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조정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죠? 이게 중국은 지금 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까, 참 그게 이제 귀추가 주목되겠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당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은 상당히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리먼 사태가 터졌으면 바로 다음날 회의를 열어가지고 4조 유엔의 엄청난 투자 자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도 있는데 내부적인 모순, 체계의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그 일정 기간이 좀 풀린 후에야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올해는 31개 성시장이 교체가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교체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국유기업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링 위에 심판과 선수가 교대로 싸우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유기업도 그 공산당 간부들이 내려가서 하다가 다시 또 중앙에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형국이 되니까 뭐 집단 지도 체제도 무너졌죠. 계파별 그 안배 인사 원칙도 무너지니까 소위 말해서 국유기업체 간부들도 그동안에 시진핑 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번에 다 싹 다 숙청이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누가 투자를 하고 은행이 누가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중국은 이제 정치 사이클의 첫 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등용이 돼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 자극을 시킨다든지 외자 유치를 통해서 성장을 좀 부양시킨다든지 이거는 시차를 두고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는 나타나겠지만 이제 문제는 중국이 치안이라든지 금융, 하이테크와 관련해서 중국 지도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위원회라고 옥상옥 조직을 또 만들었어요. 1조 위엔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서 미국의 공격에서 방어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장비는 더 이상 수입도 안 되고요. 그렇죠. 또 외국 기업들 또 삼성이라든지 인텔이나 이런 쪽에서 고급 인력도 수혈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을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디지털 위엔화를 발행을 해서 돈의 흐름을 이제 앞으로 감시하고 또 알리페이라든지 여기 보면 지프바오나 또 웨이신을 통해서 개인 신용 점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당에 충성한 사람들한테 신용 점수를 더 주고 신용 그러니까 만약 정부의 그 제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신용 점수 깎거든요. 벌점을 매기는. 야, 그러니까 은행 진입 장벽 자체도 상당히 높아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동작 인식, 안면 인식과 관련된 중국의 CCTV가 무려 4억대, 전체적으로 5억대가 넘게 10억 인구를 감시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꼼짝 말하는 거죠. 네네.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위치 정보가 그 치안 담당하는 자들한테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또 디지털 위에나 또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아예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걸 경제 은행권의 진입문턱도 올려주고 또 개인들이 이동할 때 녹색 건강 카드를 통해서 음식점이라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은행 출입을 아예 못하게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몰아서 다른 쪽에 간다면 운전자 행정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행정 카드가 발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빅브라더 사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활동이 이제 앞으로 예전망치 활성화된다든지 과잉 소비가 일어난다든지 과잉 투자가 일어날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중국의 활력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권이라든가 통제가 강화되면 당연히 경제 활동은 위축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미국은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조금 더 올해 많이 할 것 같은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경제에 어떤 또 변수로 작용할지도 궁금한데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CME 패드 워치에 따르면 71%까지 올라왔고요. 네. 시장에서는 5월뿐만 아니라 6월달에도 금리 인상 한다는 걸로 네네.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도 이런 상황이 되면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동안에 보복 소비에서 가소비됐던 부분들이 장기간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반도체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 수출이 무려 6.8% 감소했고 중국의 수출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느냐는 한두 달 먼저 선행하는 지표가 중국의 그 수입입니다. 네. 중국의 수입 같은 경우는 10.2% 정도 1, 2월 달에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수출이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10대 주요 해외로 나가는 항만들 보면은 빈 컨테이너들이 지금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서 그 컨테이너 선박들이 들어올 때 빅 컨테이너만 갖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미국의 그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네. 중국의 스마트폰 그리고 IT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 전체 수출의 한 40%를 차지하는데 이 제품들이 그 상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이전보다 자동차보다도 4배에서 한 10배 정도 더 늘어나는데 이것도 지금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의 원부자재로 들어가는 게 전체 수출의 70%이기 때문에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은 앞으로도 상당히 기간 동안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거와 관련된 석유화학이나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어려움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중국 시장은 한동안 외면당했잖아요. 지금 뭐 중국뿐 아니고 온 해외 투자는 다 미국에 쏠려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빅스텝을 밟고서 3월 FOMC가 지나고 나면 이제 5월까지도 계속 금리 인상을 보면 굉장히 압박을 받을 거란 말이죠. 중국으로서 그 돈이 좀 이렇게 몰려가는 중국 증시 좀 바닥을 좀 다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아직도 어저께하고 그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에다 외국인이 또 팔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걸 보니까 글로벌 투자 자금이 신흥국 증시에 투자할 때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본다고 합니다. 예. 이머징 시장의 그 밸류에이션이 바닥이냐, 그리고 실적 전망들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느냐, 터닝 그리고 포인트구나. 그렇죠. 거기에 글로벌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머징 시장의 성장률이 거시 펀더멘탈이 선진국보다 좋아지느냐인데 2011년 이후에 보면은 네. 거시 펀더멘탈이 선진국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홀대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성장률과 관련해서 좋고 여러 가지 IT 기업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투자들을 별로 안 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선진국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더 길어지니까 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품 가격이 뜨니까 경상수지도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그 브라질 그리고 그 인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인도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의외로 안 좋아지는데 네네. 뭐 PMI 지표라든지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가를 봤더니 아무래도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면서 러시아나 터키와 같이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노출되고 공급망 재편에 있는 기업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조금 관심에서 좀 빠져 있다는 거죠. 네. 대신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더 길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세진다고 보니까 현재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 수익비리 미국 증시가 너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갭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주가 조정이 지금 들어오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이제 관심을 좀 둘 시간인데 신흥국 중에서도 멕시코라든지 그리고 인도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쪽으로는 현재 확실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3월 FOMC를 전후해서 주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도 크게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은 그 대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인대 효과와 또 3월 FOMC 이후에 중국 증시 전망까지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의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